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리버파크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홍의원 인사드립니다. 본 영상을 통해 이렇게 소유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량진 뉴타운과 더불어 노량진 9구역이라고 불려질 만큼 높은 사업성과 입지를 자랑하는 이곳 신동아 리버파크가 드디어 유튜브 공식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개설에 앞서 가장 가까이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추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서포터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각 최고의 파트너인 세종, 지안, 건원, 미래세안, 대화감정평가법인, 법무법인 고원에 이르기까지 각 협력사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장 주인공인 45% 초과 달성의 소유주 예비 조합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본 영상에서 노후화 및 부실 관리에 따른 사진과 3D 입체 영상은 다름 아닌 이곳 신동아 리버파크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입니다. 불가능이 아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실현 가능한 모습이며, 물론 각 사업 단계마다의 심의와 인허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소유주 여러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환경 개선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은 신동아 리버파크의 삶의 질과 자산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단지 내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들은 모두 지하화될 것이며, 어른들과 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공원의 녹지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식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삶의 질과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시 뒤를 보시겠습니다. 위쪽에는 리모델링을 찬성하는 입장과 아래쪽에는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리모델링 단지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같은 입주민으로서 이분들의 의견 공감하고 물론 존중합니다. 아시다시피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하고 10년을 더 기다려도 과연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더불어 재건축 규제인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플러스 높은 분담금까지 내면서 과연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업이 신동아 리버파크 입주민들에게 실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는 많은 고민과 회의 끝에 리모델링 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과연 우리 신동아 리버파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 설계를 맡고 있는 건원건축의 형성태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컨소시엄으로 건축 설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지안건축 종합건축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세희 건축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놀이터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설명을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야 저희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동영상으로나마 설명회를 들으시고 좀 더 우리 신동아 리버파크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시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조합사무실로 찾아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슬라이드를 보면서 신동아 리버파크 리모델링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원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신동아 리버파크 설계를 맡고 있는 지안건축 종합건축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세희 건축사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설명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자주 설명회를 가지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동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설계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회를 들으시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조합사무실로 찾아오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슬라이드를 보면서 신동아 리버파크 리모델링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아 리버파크 리모델링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리모델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사항, 그리고 우리 신동아 리버파크에 대한 단지 현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건축 개요, 단위 세대 계획, 그리고 리모델링 특화 계획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모델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사항입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법과 주택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증축, 세대수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는 전용 면적을 40%까지 늘릴 수 있고요. 세대수도 전체 세대수의 15%까지 증가가 가능합니다. 결국은 노후화되고 있는 공동주택을 그런 주거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건축법의 적용의 완화를 통해서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을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은 첫 번째로 주거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축과 같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단열 창호, 그리고 단열재를 다시 시공합니다. 그래서 기능 면에서는 신축과 별반 다름없는 아파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단지 가치가 상승하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우리가 증축 기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풀어놨는데요. 우리가 단위 세대를 늘릴 수 있는 수평 증축, 그리고 수직으로 증축을 해서 세대수를 분양하는 방법, 그리고 별동으로 증축해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각각의 단위 세대를 넓히기 위해서 수평 증축을 할 거고요. 이 수평 증축 부분을 통해서 구조적인 내진 보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 기준과 똑같게 안전한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 설계를 할 거고요. 세대수 증가가 15%가 가능한데, 세대수 증가는 수직 증축과 별동 증축의 방법이 있는데, 수직 증축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안전성 검토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통과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동아 리버파크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세대수 증가는 별동 증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장 큰 효과는 주거 기능의 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평면을 보시고 리모델링 후의 평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기존의 평면들은 30평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부부 욕실이 작고 부부의 드레스룸이 없고, 또한 발코니 면적도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리모델링 후에는 코어 면적을 이용을 해서 거실의 폭을 확장시켜주고, 침실원의 마스터룸에는 드레스룸과 욕실을 둬서 기능을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주방과 식당에도 다용도실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요. 뒤쪽은 침실원과 침실도, 그리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알파룸을 보통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거 가치가 높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좀 비교하면서 왜 우리 신동아 리버파크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가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준공연도가 2001년입니다. 2001년이다 보니 재건축은 우리가 안전진단 할 수 있는 노후 연도가 최소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는 31년이 돼야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그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30년 돼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사례는 거의 없고, 40년 이상 돼야 D등급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한으로서도 많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용적률이 324%입니다. 서울에 지금 재건축 용적률을 풀어주는 한도가 상한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벌써 서울시의 재건축 용적률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재건축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용적률 부분 그리고 준공의 연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리모델링은 지금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 왼쪽에 절차를 보시면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 인가가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저희가 시공사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시공사 선정 이후에 안전진단 1차 그리고 건축 및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성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이주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추진위에서 이주까지 빠른 단지는 3년, 아니면 늦어도 5년 내에는 보통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빠르면 2024년에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준공연도로부터 30년이 된 2031년 이후에야 안전진단이 신청할 수 있고 그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사업이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되고도 보통 10년에서 1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입주하는 시기는 204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지금 도표로 보여드리는데요. 저희는 리모델링은 2021년 지금 작년 이제 추진이 시작한 시점으로 봤을 때 착공을 이주를 2024년 빠르면 준공을 27년 정도의 재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흐름을 봤고요. 재건축은 2031년에 안전진단 신청을 가능하지만 안전진단 통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통과돼서 정비구역이 지정된다 하면 이후 한 15년 최소 15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2046년에야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1차 용적률에 대한 1차 문제 그리고 이런 연한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신동아 리버파크는 리모델링이 훨씬 사업성도 좋고 사업 속도도 빠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활성화하려는 지속적인 정책의 변화입니다. 저희가 88 올림픽 이후에 90년대 중반 후반에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면서 저희가 용적률을 많이 완화를 해줬습니다. 우리 신동아 리버파크도 그 당시에 허가를 받아서 지은 아파트로 용적률을 상당히 많이 완화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없고요. 그래서 이 90년대 중후반에 그 용적률을 풀어준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리모델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리모델링 개념을 도입한 이후에 지금 2013년까지 계속 리모델링은 완화하는 추세로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이런 리모델링의 완화 정책을 쓰고 있을 때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단지 현황 분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위에서 하늘에서 본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대형 단지고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1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의 주변에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주변에 그 장승배기역으로 우리가 서부선 경전철이 개통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노량진 3구역, 4구역, 뉴타운 지금 개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형성이 되고 장승배기역 서부선 경정철이 개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신동아 리버파크마저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탄생한다면 우리 신동아 리버파크는 단주 가치가 아주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696세대고요. 12층에서 2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지금 현재 324.31%입니다. 90년대 후반 저희가 용적률을 많이 풀어줄 때
지금 용적률을 획득해서 사업을 진행한 단지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재건축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는 용적률입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후의 모습을 그린 조감도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아파트의 주동에 있어서는 좀 모던한 스타일을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요. 단지 위에 주차장은 다 지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는 모든 공간이 조경 공간이 될 것이고, 저희가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지 순환형 산책로를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단지 산책로만 도르셔도 상당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의 중심인 705동, 706동에 저희가 별동을 세우고 별동 이외에 저희가 스카이 라운지를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라운지에서는 저희가 어떤 손님들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가족들의 모임 아니면 주민 커뮤니티 모임 그런 용도의 카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옥상에는 인피니티 풀과 휴게 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여름철에는 옥상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리모델링 계획에 들어가서 건축 개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개요 보시면요, 제가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용적률을 보시면 리모델링 전에 324%고요. 리모델링 후에 468%입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지금 용적률이 300%가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250%,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지금 300%까지는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468%는 거의 주상복합을 짓는 준주거의 용적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리모델링의 완화 정책에 힘입어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면 상당한 사업성이 나오는 용적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수는 1696세대에서 15%를 증가하면 1950세대가 되는 거의 2000세대에 가까운 대형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주차대수도 세대당 1.5대를 계획을 해서 3000대 이상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개략적인 배치 계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은 모두 공원화했고 주차는 다 지하로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단위 세대별로 보면 25평형이 30평형, 33평이 35평형으로 43평형이 50평형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드렸고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분양 세대로 되는 39평형 아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705동, 706동 사이에 별동을 짓고 별동 위에 스카이 라운지를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적용 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단위 세대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A 종전의 25평형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30평형 아파트로 만들어 드렸고요. 25평형 아파트는 리모델링 전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복도형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폭이 좁은 거실, 그리고 안방과 침실 하나, 그래서 방이 2개였고요. 욕실도 하나였습니다. 저 복도 쪽에 있는 침실은 여러분들 항상 프라이버시 때문에 커튼을 닫고 살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단식으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안방과 침실 2개, 그리고 침실을 그래서 3개로 만드는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관으로 입체 그림에서 보면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현관에 수납 공간 넉넉히 드렸고요. 들어오시면 주방과 식당 그리고 거실 이렇게 거실, 식당, 주방 LDK 방식으로 개방감 있는 형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드렸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면 안방과 그리고 드레스룸 그리고 욕실 이렇게 마스터 베드룸을 좀 기능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시면 공용 욕실이 있고 뒤쪽에 침실 2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침실 3개,
그리고 계단 실형이기 때문에 각각의 프라이버시 확보, 그리고 거실 폭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장을 한 부분, 이런 부분이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1A, 변경정 전용 면적 84.88제곱미터를 변경 후 101.86제곱미터로 16.98제곱미터 증가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33평형으로 불렸고요. 아마 리모델링 후에는 39평형으로 불릴 것입니다. 리모델링 전의 평면을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남쪽에 있고 계단이 북쪽에 있는데, 저희가 지하를 새롭게 주차하고 계획을 하고 엘리베이터가 주차장에 직접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뒤쪽으로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는 부분을 안방을 옆으로 옮겨서 거실폭을 그만큼 더 확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체 그림에서 보시면 들어오실 때 현관에 대형 수납장을 설치할 수 있는 워크인 수납장을 저희가 계획을 해드렸고요. 들어오셔서 보시면 주방과 식당, 그리고 폭이 지금보다는 1.5m 이상 넓은 거실이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안방으로 들어가시면 안방에 드레스룸, 그리고 욕실 별도로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시면 공용 욕실, 그리고 방 옆에 2개, 그리고 가족의 커뮤니티 공간이나 다양한 또는 홈오피스나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멀티룸을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01B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슷한 평면이고요. 뒤쪽에 평면에 멀티룸을 이렇게 저희가 큰 방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침실 1 공간을 한쪽은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한쪽은 침실 공간으로 해서 큰 방으로 쓸 수 있게끔도 저희가 계획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129A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 114.75제곱미터가 리모델링 후에 129.67제곱미터, 그래서 전용 면적 증가가 14.92제곱미터가 됐습니다. 리모델링 전에는 43평형으로 불렸고요. 리모델링 후에는 50평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를 북쪽으로 옮기면서 지하 주차장까지 직접 연결시키도록 했고요. 그 엘리베이터 있던 자리를 안방을 옆으로 옮기면서 거실폭을 지금보다는 1.5m 이상 확장을 해드렸습니다. 입체도에서 보시면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양쪽으로 저희가 대형 수납장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들어오시면 주방, 식당, 거실 이렇게 LDK 방식으로 개방감 있는 우리가 공용 공간을 계획을 해드렸고, 거실 옆에 서재 겸 또는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침실 3를 계획을 해드렸고, 안방으로 들어오시면 넉넉한 드레스룸과 그리고 욕실 이렇게 해서 메스터룸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침실 2와 침실 1 양쪽에 침실을 계획해 드렸고, 중간에 여러 가지 기능으로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멀티룸을 계획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29B 타입입니다. 저희가 50평형대 아파트는 법적으로 세대를 분리해서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요. 뒤쪽에 저희가 하늘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임대 수익이 가능할수록 세대 분리해서 계획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관에 들어오시면 현관이 주인 세대와 임대 세대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임대 세대에 가면 거실과 침실 공간, 그리고 주방 공간 이렇게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임대 세대 면적의 실사용 면적은 31.52제곱미터고요. 전용은 22.89제곱미터입니다. 이 정도면 오피스텔의 15평형 오피스텔의 비슷한 면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15평형 오피스텔에 맞먹는 그런 임대료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또 단위 세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아파트 단지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층에 대해서는 좀 더 특화 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에 대해서는 북쪽에 있는 창을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간이 발코니를 만들어서 직접 나가서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특화 계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경 계획 부분입니다. 저희는 대형 단지로서 지상이 다 공원화된다 하면 엄청난 대형 공원과 같은 아파트가 될 것이고요. 저희는 이 외부 공간을 입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다양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공간을 줘서 한강의 바람을 그대로 단지 안에 끌어들인다든가 아니면 선큰을 활용해서 주민 커뮤니티설을 저희가 계획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정말 자연과 똑같은 진경 산수원 같은 것을 계획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점이 주변 산책로를 통해서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산책로 주변에다가 피트니스 정원이라든가 텃밭 정원 등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실버 세대들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신동아 리버파크의 큰 장점입니다. 고층으로 오면 한강 조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층 위에 스카이 커뮤니티를 계획을 할 거고요. 이 스카이 커뮤니티에서는 한강을 조망하면서 어떤 가족과의 만남이라든가 아니면 손님들이 왔을 때의 만남 또는 더 가능하다면 조식 뷔페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스카이 스테이션은 1층은 저희가 31층쯤에 계획을 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31층에는 스카이 라운지 기능을 가질 수 있어서 자녀분들이 여기서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손님과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런 공간으로 저희가 계획할 예정이고요. 옥상 공간은 저희가 여름에 저희가 휴게 공간이나 수영장, 인피니티 풀을 계획을 해서 여름철에는 저희가 한강을 조명하면서 어떤 힐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대시설 계획은 여러분들이 조합이 설립되면 좀 더 논의해 가면서 저희가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힐링 공간이라든가 시니어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공간 모두 계획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맘스 카페라든가 또 단지 규모에 맞게 사우나 그리고 시니어 카페, 시니어 클럽 그리고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GX 요가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협의해 가면서 적정 공간과 적정 프로그램을 계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시로 저희가 지하에다가 썬큰으로 해서 주민 커뮤니티를 계획한 그림이고요. 우선은 저희가 인도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요가, GX룸, 그리고 사우나 이렇게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상을 공원화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계획할 예정이고요. 지하 주차장은 세대당 1.5대 이상 계획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상이 다 공원화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은 바로 지하로 진입을 하게 될 거고요. 택배 차량도 지하로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저희가 로비가 오히려 지하 1층 로비가 고급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택배 보관함도 지하 1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내릴 수 있는 드랍 오프 존도 지하 1층에 계획될 예정이고요. 또한 택배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 1층 높이를 2.7m로 해서 택배 차량이 들어가게 저희가 계획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 계획은 확장형으로 해서 2.6m 이상 계획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차들이 커서 문콕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2.6m로 계획하게 되면 아주 편안하게 차에서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대 지하 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거고요. 요즘 대세인 전기차 충전 설비, 법적인 설비 대수 이상으로 저희가 전기차 충전 설비 계획해 드릴 것이고요. 지하 주차장이 그런 어떤 원활한 환기를 통해서 어떤 환경이 좋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환기 시스템을 계획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축에 적용되고 있는 설비 시스템은
똑같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신축 아파트가 되면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보통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신도아 리버파크 관리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관리비가 50% 4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통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세대 LED 등이니까 아니면 난방에 있어서 난방 절약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로 여러 가지 원격 점검을 가능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 모두 저희가 도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미세먼지, 소음에 관련된 시스템들 모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분들의 방범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화재 같은 재해에 대한 화재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들 모두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생활 불편에 관련된 부분들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인 택배 보관함이라든가 그리고 지하에 세대 창고 이런 부분을 계획해서 간절기 안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대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 설계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유선상으로 설명드린 만큼 좀 미흡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조합사무실로 찾아와 주시면 저희 설계사 직원들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세종코퍼레이션의 김윤수입니다. 오늘 신도아 리버파크 리모델링 온라인 설명회에서 그 정비사업 리모델링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총 4개의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첫 번째 리모델링 사업의 이해, 두 번째 신도아 리버파크 리모델링 사업 추진 일정, 그리고 세 번째 리모델링 사업 결의 및 조합 설립 동의서 서식에 대한 안내, 그리고 네 번째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리모델링은 신축 재건축하고 달리 기존 건축물을 허물지 않고 보존하면서 사용 중인 건물의 물리적 성능을 유지하는 한편 사회적 성능을 개선시키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제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동의서를 받은 지 오래돼서 다 아시겠지만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입니다. 리모델링은 증축과 대수선이 있는데요. 우리 사업은 증축 리모델링이고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증가할 수 있고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은 40%, 85제곱미터 이상은 30% 이내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의 경우에는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의 이해가 한 페이지 만들었는데요. 수직 증축과 수평 증축. 수직 증축은 아파트 위로 증축하는 방식이고요. 14계층 이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최대 2계층까지, 그리고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최대 3계층까지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고, 수평 증축이라 함은 아파트 앞, 뒤나 옆으로 증축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5제곱미터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40% 이내, 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3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필요성입니다. 준공 후 15년, 20년이 된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느끼는 부분은 사실 구조체 시설물 안전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걱정도 하시고, 그리고 내진 성능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불편하신 게 주차 공간, 녹지 공간 부족인데요. 우리 아파트는 사실 주차 공간 부족보다는 지하 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직접 내려가지 않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요.
아파트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파트 안에 각종 배관들이 다 녹이 슬어서 그런 이유로도 주민분들은 리모델링을 필요하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리모델링의 필요성과 효과입니다.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파트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효과라고 좀 된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구조 안전성입니다. 아파트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주민분들이 걱정하는 게 과연 이게 다 부시지 않고 골조를 남긴 상태에서 아파트를 졌는데 이게 안전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항상 갖고 계신데요. 현행 구조 기준을 확보해서 내진 성능을 다 보강해서 리모델링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현행 내진 성능까지 다 보강해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구조 안전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주거 기능이 향상되고 에너지가 절감되고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절감됩니다. 사실 이 외에 다른 또 큰 효과가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자산 가치의 증가가 또 생깁니다. 계략적인 사업 절차입니다. 지금 조합 설립을 위해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은 전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동 구분 소유자 50%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를 충족하게 되면 조합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1차 안전진단, 건축심의, 권리변동 계획 수립,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 그리고 분담금 확정, 이주 철거, 착공 이렇게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상 기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계획부터라고 지금 예상 기간을 잡았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일정입니다. 건축 계획부터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절차를 다 진행하는데 지금 뭐 1차 안전진단 6개월, 지구 단위 계획 8개월 이렇게 막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착공까지 약 3년 정도 사업을 빨리 진행하면 3년 정도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비교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먼저 재건축 사업은 평균 10년 정도 걸린다고 지금 저희 표에 작성이 돼 있는데 이 10년이라는 의미가 성공한 사업장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10년 동안 조합 설립을 하고 건축 심의를 하고 사업 시행인가만 진행하면서 아직 2주도 막 가지 못한 현장이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오래 걸립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사업의 진행 기간 중에 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이런 추진위원회 설립, 이런 절차에 대한 생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의 시간적으로 저희가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진행하면 재건축 사업보다는 비교했을 만큼 빨리 착공까지 평균 3, 4년 안에 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습니다. 착공까지입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비교입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하고 달라서 안전진단이 사실 아파트가 현재 튼튼해야 안전진단이 통과되는 거죠. 재건축은 D등급 이하가 나와야 되고요. 리모델링은 B등급 이상일 경우에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C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수평 증축이 가능합니다. 최소 연한도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아파트가 할 수 있고 재건축은 30년 이상의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법적 상한 이하 재건축,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이라고 되어 있고요. 리모델링은 법적 상한을 초과해서 건축 심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설계사무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용적률로 건축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리모델링 사업 관련 이슈가 많습니다. 리모델링 시장이 엄청 커졌습니다. 서울시에 한 6배로 커진 리모델링 시장에서 신문 기사들도 나왔고요. 사실 시공사들도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재건축에 대안이 되고 있고요. 리모델링이 달아오른다라는 기사도 매일경제 2022년 12월 6일에 6일날 기사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 기사들인데요. 지금 강남뿐이 아니라 동부 이천동 그리고 뭐 서울의 어느 지역이든 리모델링 바람이 안 부는 지역이 없습니다. 리모델링 바람이 계속 불다 보면 나중에 또 리모델링도 규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른 사업 진행으로 리모델링에서 최대한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아 리버파크에 대한 관련 기사도 신문에 상당수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가 대단지고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공사들의 관심도 많고 각종 언론도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성공 사례입니다. 지금 사용 승인을 보면 2010년, 2012년, 2014년에 나와 있는데요. 과거에 증축형 리모델링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리모델링으로 신축하고 나중에 그만큼의 재산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옆에 재건축 아파트와 거의 동일한 지금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는 아파트들이고요. 이게 리모델링 성공 사례로 실어봤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추진 현황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 단지만 해도 93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조사한 기간부터 지금까지 또 진행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100개를 훨씬 넘는 현장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추진되는 현장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 진행을 할 때 나중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구토구도 마찬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에서 계속 이렇게 특혜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서 규제가 분명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서 그런 규제를 좀 피하는 것이 여러분 전체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부터 창립총회까지 예정 아닙니다. 전체 주민설명회를 2021년 10월 10일 날 완료를 했고요. 동의서 진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여름까지 해서 동의서 진구를 좀 마치고 올 2022년 8월에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창립총회 체제로 좀 넘어가자라는 게 저희의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2022년 10월에 창립총회가 예정되고 올해 안에 기다리시던 조합 설립 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난 이후에는 이사회의나 대의원회를 통해서 시공자 선정에 대한 입찰을 진행할 거고요. 가장 먼저 할 일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시공사를 선정하면 저희가 추진위원회에 선정됐던 정비업체와 설계사무소랑 같이 건축심의 준비를 위한 도면에 대한 협의를 진지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시공사 설계팀까지 합류해서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안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의견 최대한 들어서 건축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의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안내됐던 리모델링 사업 결의 및 조합 설립 동의서에 자필 서명, 지장 날인 그리고 신분증 4번을 제출해 주시면 결의가 완료됩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서 작성 방법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테두리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소유자 인적사항이라고 해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가 있는데요. 요거는 본인이 꼭 기재를 해주시고 그 2번 소유주택 구분 소유권 현황은 여러분들이 기재해 주셔도 되고 정확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란으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필 서명하고 지장 날인하는 그런 빈칸이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조합 규약에 대한 동의가 있고 아래 보시면 사업 결의 및 조합 설립 동의가 있습니다. 두 군데 동의에 모두 성명 기재 후 자필 서명하시고 또 아래 지장 날인하시고 신분증을 복사해서 4번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입니다. 한 분이 집을 보통 한 채를 갖고 계신데 어떤 분들은 한 채에 여러 분이 공유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 공동으로 명의가 돼 있거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그 두 분이나 세 분, 네 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대표 한 분이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대표자는 다른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분이 대표 소유자라는 것을 동의서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는 소유권 현황 그리고 대표자 선임, 공유자 위임자 현황 모두 다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는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또 우편 발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지정한 홍보 요원에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추진위원 사무실 다들 아시겠지만 동작구 상도동 183-13번지 명진빌딩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호선 장승배기역 2번 및 3번 출구에서 도보로와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에서는 도보로 오시면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약도고요. 참고하셔서 추진위 사무실 오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 산출을 위해서 주변의 시세를 파악해 봤습니다. 상도 파크자이는 총 471세대인데요. 현재 평당 5,162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 신동아 리버파크는 지금 세대수가 거의 4배에 육박한데 1,696세대, 평당가가 3,564만 원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추정 분담금 산출에 대한 근거입니다. 비례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의 총 수입에서 조합의 총 지출을 빼고 그거 여러분의 평가 금액으로 그걸 나눠서 비율화 시킨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업성을 분석할 때 분담금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분담금이라는 게 여러분 평가된 금액에서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분담금이 얼마다 결정되는데 이 비례율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여러분들한테 감정평가 기준의 금액 곱하기 1점 몇을 할 건지 0점 몇을 할 건지를 정해주는 숫자고요. 이거는 사업비가 수익이 좀 생긴 금액을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비례대로 해서 배분한 금액을 환산해서 비례율로 정한 겁니다. 사실 어려운 기준은 아닌데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요거 기준으로 해서 평가사님한테 다 검증받아서 분담금을 작성한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표 보시면요. 리모델링 전에 25평형이 리모델링 후에 30평형으로 됩니다. 5평 정도가 늘어나고 평당 공사비 570만 원일 때 분담금은 1억 5,900, 약 1억 6천 정도 되죠. 약. 그러면 맨 오른쪽 표에 보시면 종전자산 예산액이라고 해서 25평형이 9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지금 매매하면 하는 가격을 얼마라고 판단하기 그렇지만 종전자산 예산액에다가 이 평당 공사비를 더한 이 금액을 더했으면 한 11억 정도 여러분들 출자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데 더 쉽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전에 25평형이고 리모델링 후에 30평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축 아파트로 이사할 때 같은 평형대로 이사하면서도 1억 5,900 정도를 지불하고 이사한다고 하면 아마 가실 겁니다. 그만큼 싸게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옆에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당 5천이 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리모델링 후에 신축 아파트 30평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1억 6천의 돈을 분담을 하고 30평형짜리 신축 아파트로 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숫자고요. 아래 43평형에서 50평형도 예를 말씀드리면 44평형 아파트에서 신축 43평형을 이동하려고 하셔도 신축 아파트로 할 경우에 한 2억 원 정도를 추가해서 신축 아파트로 가기는 힘듭니다. 근데 저희는 2억 원을 투자하면 50평짜리 신축 아파트로 이전해 드립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좋고 우리 구역이 사실 위치도 좋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가도 적지 않게 책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좀 하고요. 질의응답을 좀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거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주식회사 세종코퍼레이션이고요. 리모델링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전문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아름다운 도시 창조, 약속을 지키는 기업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약속 여러분들께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법인이 설립됐고요. 지금 20년 동안 법인을 운영하면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도시계획 다 포함해서 거의 국내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정비업체라고 생각하고요. 리모델링 관련 분야에 한해서는 저희 회사가 수주 실적이 단연코 1위입니다.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신동아 리버파크에 모두 담아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그 리모델링 실적이 서울시에만 현재 17,000세대 이상을 수주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 리모델링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된 미래상 감정평가법인의 윤병구 감정평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화감정평가법인의 신상우 평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 조합이 설립되시고 나면 향후 종전자산평가, 종우자산평가 등을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주민 여러분들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평가를 받으시게 돼서 자산 증식을 이루시고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리모델링 사업 관련한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일단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그다음 신동아 리버파크 주변 환경, 그다음 제일 핵심인 사업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희는 전국에 본사를 포함한 전국에 16개 지사를 갖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이고요. 자본금, 신용등급 감정평가수에서 평가업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액은 평가업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감정평가 실적은 완료 및 계약 실적 포함해서 총 15건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를 포함해서 제주도까지 전국 16개 지사에 지금 전국에 포진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현재 인원이 219명이고요. 자본금은 약 74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완료 및 수주 계약 실적을 보면 아남 아파트 리모델링부터 해서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최근 신도림 우성 5차 리모델링 사업 등 활발하게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의 주변 환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여의도 업무시설, 또 도심의 광화문 업무시설, 또 강남권의 강남 업무시설 3대 업무지구가 있고, 또 신동아 리버파크에서 한강다리를 바로 건너면 용산 업무시설까지 포함해서 서울 3대 도심과 또 용산 업무시설과의 접근성이 30분 이내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접근성을 갖고 있는 단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노량진역이 1호선, 9호선이 가고 있고 장승배기역이 7호선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3년 착공에 28년 개통 예정인 서울 서부선 경전철까지 완공이 되면 현재 트리플 역사권에서 코더러플 역사권까지 4개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 노량진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1구역부터 8구역까지, 또 신동아 리버파크는 4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이 또 형성이 되면 주변 시세도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되고, 또 장승배기역 남측에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신동아 리버파크는 동작구의 최상급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분담금에 대해서,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요. 리모델링 전에 기존의 용적률이 324%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144%가 증가가 된 용적률이 468%가 되고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수도 현재 1696세대에서 250세대가 증가하여 총 1950세대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주차 대수도 877대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분담금 설명을 드리는데 추정 분담금은 크게 한 3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추정하는 분담금은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를 위한 분담금의 계략적 추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하는 분담금은 향후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고 또 인허가가 바뀌고 여러 가지 또 종우 자산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분담금 산출은 단지 계략적인 추정치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또 현재 분담금 산출은 동간 배치, 향, 조망, 층별, 교통 접근성 등 개별 세대나 동별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평균적인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단계는 권리 변동 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담 계획 수립을 위해서 분담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는 건축 심의가 끝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한 후에 나오는 분담금이니까 현재보다는 보다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치정적인 거는 시공사와 본계약을 마친 후에 그때는 더 정확한 분담금이 확정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조합원 개별 분담금이 산정되는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조합원 개별 분담금은 개별 조합원 분양 가격에서 개별 권리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담금이 되는데 분양 가격이 권리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분담금을 내셔야 되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경우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평형이 다 커지고 분담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제 얼마를 납부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개별 권리가액에 보면 개별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 비례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 비례율은 총 사업비에서 총 수입비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하고 그 개발 이익을 분양 대상자의 종전 자산 가치 총 평가 금액으로 나눈 그 수치가 비례율이 되는 것이고요. 비례율이 좋을수록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의 분담금을 산정하면서 저희가 평당 공사비를 지금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직접 공사비를 평당 550만 원, 570만 원, 590만 원, 이 3가지 경우의 수로 산정을 해서 총 수입비는 총 수입비하고 종전 자산 가치는 동일하지만 총 사업비가 바뀌면서 여러분들의 추정되는 분담금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하기로는 공사비를 550만 원, 570만 원, 590만 원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산정해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의 주변 시세입니다. 본 아파트 인근에 가장 최근에 준공한 게 상도역의 롯데캐슬이고요. 2021년 2월에 준공을 하고 총 950세대입니다. 여기는 평당가가 5천만 원에서 5,258만 원, 최근 시세 기준입니다. 상도역 롯데캐슬이 있고 그 인근에 또 상도 이편한 세상 노빌리티, 이 단지는 2018년 12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총 893세대입니다. 또 인근에 상도 파크자이, 상도 2차 두산리브,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가 있고 조금 멀리 가면은 흑석동에 아크로 리버하임, 롯데캐슬 에듀포레,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 이런 단지들 주변 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의 분담금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리모델링 전후 자산가치 비교 및 평형별 추정 예상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공사비를 550만 원, 570만 원, 590만 원으로 나누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리모델링 전에 25평형 가지신 조합원 분들은 리모델링 후에 30평형으로 확장이 되고요. 33평형은 39평형, 43평형은 50평형으로 확장이 되는 사업입니다. 평당 공사비 57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경우 리모델링 전에 25평형이 30평형으로 가는 경우에 약 1억 5,900만 원, 33평형이 39평형으로 가는 경우에 약 1억 7,700만 원, 43평형이 50평형으로 가는 경우에 약 1억 9,1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조합원 분담금은 계략적인 추정액이며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인허가 및 또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실제 사업 완료 후에 확정되며 현재 말씀드린 예상 분담금은 여러분 참고치로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설계 분야에 주민들이 그동안에 궁금해 하시다고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많은 질문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환경 개선하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거냐, 구조적으로는 안전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가 단순히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저희가 철거할 부분을 철거하고 정말 뼈대만 남겨놓고 다 철거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또 보강 공사를 합니다. 보강 공사를 하고 앞뒤로 증축된 부분에 새로운 우리가 구조물을 설치를 하면서 구조 보강을 하면서 저희가 신축 공사와 별반 다름없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성 측면에서는 신축 아파트와 똑같은 안전성을 확보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 사업을 할까요?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주택 공급의 시대에 엄청나게 용적률을 높게 주택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서는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용적률이 높은 단지를 주거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의 큰 장점은 재건축은 용적률에 제한이 있지만 리모델링의 경우는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0년 중후반에 밀도 높은,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용적률을 완화해 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많이 나온 부분이 요즘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주거 정책이 많이 발표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용적률 500%까지 풀어준다는데 과연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 해야 될까요? 그리고 신동아 리버파크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걸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선 때 나온 정책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면서 나오는 정책하고는 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용적률 500%는 절대 쉬운 용적률이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기반 시설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의 교통망이나 상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저희가 용적률을 500%까지 풀어주게 된다면 이러한 도시적 인프라 시설들이 엄청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쉽게 500%까지는 올릴 수가 없고요. 일기 신도시는 지금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90년 중반에 지어진 아파트고요. 그리고 낮은 용적률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60에서 220%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서울과 같이 한 300% 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풀어줘서 재건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정책에 가끔 제안을 해드렸는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라는 용어 쓴다기보다는 또는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쓴다기보다는 신도시 재생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30년 돼서 노후화되기 때문에 신도시를 재생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지는 리모델링을 가고 연한을 기다려서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 사업지는 재건축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조정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신동아 리버파크는 용적률 어떨까요? 제가 아까 설명 안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9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0대 초반까지 지은 아파트는 용적률이 아주 높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그래서 300%에서 400%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320%대 용적률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320%대의 재건축 사업성을 가지려면 아까 우리 리모델링 용적률처럼 500%에 가까운 용적률을 줘야 사업성이 나오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이렇게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가 가능할까요? 저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 기반 시설의 악화 우려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의 가치 상승 또는 요즘 이런 가격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 진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저희 아파트는 아직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이 좀 더 사업을 일찍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서울의 용적률 상향은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리기는 어렵고요. 역세권 주변에 어떤 청년 임대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우선은 용적률이 500%에 가깝게 상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단지의 상가동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동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상가동이 있는데 우리 상가동 동의 없이 우리 리모델링 가능한 거야? 그리고 또 상가도 또 단지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상가의 활성화에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 이동이 가능한지 이런 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저희는 상가의 동의 없이도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만으로도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가가 동의를 통해서 우리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에 들어오고 싶다 하면 저희 조합원으로 같이 들어와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럴 경우는 공동주택 조합분들하고 조합원분들하고 상가 조합원들이 상의하에 상가의 이동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이동을 어떤 가로변이라든가 도로변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상가가 50% 이상 동의를 해서 저희 조합원의 일원으로 들어왔을 때 가능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부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담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면적이 크면 늘어난 면적은 비슷한데 왜 분담금이 커지냐 이런 부분에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뼈대만 남겨놓고 공사를 하는 거는 증가분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사하고 주차장도 전체적으로 공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 평형일수록 분담금 총액이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면적 배분은 법률에 따라서 전용 면적의 비율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 공용 면적 그리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이는 부대시설 면적, 주차장 면적이 다 전용 면적 비율대로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약 면적이라고 하고요. 그 계약 면적이 커지는 만큼 공사비가 커지고 분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설명회에서 지금 안내드린 분담금은 추정치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인허가후 최종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간평사를 뽑아서 간평법인을 뽑아서 이 간평법인들이 종전
평가, 종호 평가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종호 평가가 올라간 비율대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투자할 때는 투자 수익이 난 만큼 분담금을 내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평도 우리가 비례율이라는 걸 구하는데요. 비례율이라고 하는 거는 종전평가, 종호평가를 해서 그 아파트가 가치 상승한 비율만큼 저희가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 후에 이런 간평법인이 들어와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면 좀 더 자세한 분담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담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분담금 확정 총회를 통해서 분담금이 확정되고 저희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분담금에 대해서는 인허가 후 결정되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평법인들의 간평사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배분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설계 분야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간상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 점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리 조합사무실로 찾아주시면 다른 분야 또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A가 몇 개 있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사업 동의서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택법에 의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리모델링 주택사업은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추진위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직접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서 조합 설립을 하는 것이 사업의 시작이며 그 시작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동의서입니다. 현재 소유주분들께서 받아보신 동의서는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일 뿐 소유주님들의 재산권에 제약이 걸린다거나 하는 조항은 절대 없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사업은 일반 재건축 사업과 달리 조합 설립 이후에 공사비와 개별 분담금을 통지받고 세부 내용을 확인하신 이후 사업 진행 여부를 묻는 2차 동의서를 받는 업무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시는 동의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성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고 제출하시게 되겠지만 현재 조합 설립 동의서는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작 단계에 있는 동의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 비용에 대한 방법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데요. 현행 정부 지침으로는 서울 내 이주비는 1가구의 경우에 최대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그보다 적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이주를 나가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조합이 해야 하는 최선의 업무인 만큼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단지 사례에서 보면 선정되는 시공사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이주 나가실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소유주분들께서는 큰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 추진에 동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 질문으로 세입자 거주에 따른 이주비 대출 유무를 여쭤보셨는데요. 이주비는 소유주분들께서 소유하고 계신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으로 세입자를 두고 계신 세대 또는 직접 거주하시는 소유주분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이주비가 지급되나 1순위로 채무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소유하신 세대의 근저당권, 전세금 상환이므로 이를 먼저 해결하신 후에 남은 이주비로 이주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이 부족해서 이주를 못하시는 경우에 그런 분들의 이주를 도와주기 위해서 선정되는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이주를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질문까지 마치고요.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화감정평가법인의 신상우 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 관련해가지고 주된 Q&A 한 2가지 정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리모델링을 하면 재산 가치가 높아지나요? 재산 가치가 높아지지 않으면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지들 않겠죠. 저희 안내책자에 보시면 35페이지에 저희 신동아 리버파크의 평당 단가, 그다음에 비교적 인근의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편한 세상 노빌리티, 상도파크자이, 흑석동의 롯데캐슬 에듀포레, 그리고 최근에 상도역 롯데캐슬 정도 비교하실 수 있을 텐데요.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최소한 저희의 그 종후 가치는 그 아파트 단지들보다 같거나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상 분담금, 아까 이제 우리 세종코퍼레이션이나 미래세안에 설명해 주셨는데 예상 분담금이랑 비교하셔서 사업의 재산 가치가 높아지고 사업에 꼭 참여해야 된다는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시면 리모델링 사업 호재로 최근 매수의 인테리어 공사 후 그렇게 되면 이제 종전평가에 반영하는지 이 질문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종전자산 평가는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시고 나서 그 행위 허가일이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새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 행위 허가일 이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셨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반영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801호와 901호가 있을 때 동일한 컨디션이라고 하면 801호가 901호보다 가격이 높지는 않겠죠. 하지만 801호에서 최근에 매수를 하시면서 1억 원 이상의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하셔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다라고 하면 저희가 향후 종전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는 아마 801호가 901호보다 높게 평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감정 관련해 가지고 답변은 Q&A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고원의 김수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신동아 리버파크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함에 있어서 조합원분들 그리고 소유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몰 비용을 전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지입니다. 매몰 비용이란 리모델링이 각종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해산 당시까지 발생한 채무 및 비용 일체를 말합니다. 미지급 용역비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신동아 리버파크 조합 규약안은 56조 3항에서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 매몰 비용은 조합원, 그러니까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한 차례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법인과 별개의 법적 주체인 사원들, 즉 조합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판례로서는 매몰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이십니다. 상가 동의와 별개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입니다. 일단 상가 동의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의 경우와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도정법상 재건축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내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이 각 동에는 복리시설이 원칙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상가 재척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전 토지 분할 소송이 필요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주택단지 내 각 동, 복리시설을 포함한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가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내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별표 4에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동의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서울행정법원 2019 구합 65511 판결은 복리시설을 제외한 리모델링 허가, 즉 리모델링 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이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근거로 주택법 시행령이 복리시설인 상가를 제외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상가의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례로서는 복리시설을 제외한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리모델링 허가뿐만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도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창립 총회 이후 조합 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입니다. 당연히 조합 규약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이고 이 계약은
조합원들 사이의 총의 결의로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동아 리버파크 조합 규약안도 조합원 과반 출석 그리고 출석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규약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법과 시행령, 그 시행규칙 역시 조합원 비용 부담 시기, 절차, 그리고 사업 종결 후의 청산 절차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총회 결의로서 조합 규약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동아 리버파크 조합 규약안 35조 제5항에 따른 그 채무 인수에 관한 규정 역시 조합 창립 총회 이후 총회 결의로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청산금, 부과금 등에 대한 비용 납부 의무에 관한 조합 규약안에 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조합 규약안 10조 1항 4호의 의미입니다. 10조 1항 4호는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 등의 비용 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산금은 사업 완료 후에 청산으로 발생하는 분담금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매몰 비용과는 구별되는 사업이 됐을 때 전제를 한 청산으로 발생하는 분담금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부과금은 사업 시행을 위한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산금과 부과금은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에 있어서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제 지연손실금, 연체료를 당연히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이주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은 이제 설립 인가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주를 시작할 건데요. 이주를 시작하게 되면 이주 기간에 이주하지 않는 일부 조합원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손해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신동아 리버파크 리모델링 사업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유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분야별 협력사들의 자세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 변화의 첫 시작은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시기가 이르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소유주분들께서 간혹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점점 관리비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년차 노후화로 인해 어딘지도 모를 각종 누수와 설비적 마모로 인해 수선 유지비와 관리 수선 충당금은 매해 매달 급등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동아 리버파크가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건축물도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사람의 몸도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치료하듯 노후화된 건축물도 구조 보강과 구조 검토를 통해 증축형 리모델링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왜 그토록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이 영상을 보시는 소유주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쯤 함께 고민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적인 신동아 리버파크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더 많은 참여, 적극적인 행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추진위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